굉장히 전문적인 컴퓨터 공학 지식을 여러분들께 쉽고 그리고 깊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따로 논문 리뷰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특히나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논문은요, 바로 Explaining and Harnessing Adversarial Example 이라는 논문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에서 이 AI, 즉 인공지능 모델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모델은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인공지능 모델이 가지고 있는, 즉 내재하고 있는 어떠한 취약점을 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러한 배경에서 어떠한 AI 모델을 이용한 서비스가 다소 취약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 이 논문이 굉장히 많이 환기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으로 인해서 AI 모델이 가지는 취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무튼 그러한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 다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방어까지 할 수를 있는지에 대해서 이 이안 굿펠로우의 논문을 이렇게 리뷰를 해보고자 간단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PPT 자료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에요. 사실 머신러닝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안 굿펠로우라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Generative Adversarial 모델이라든지 흔히 우리가 GAN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패러다임의 새 주축을 여신 분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저명한 학자분의 논문이기도 하고요. 인용 횟수가 이미 2000회를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Adversarial Example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죠. 이 Adversarial Example이 뭔지 간단한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이제 이거는 논문 자체를 그냥 가져온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둘 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팬더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떠한 약간의 노이즈를 포함시킨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인간 입장에서는 이러한 노이즈를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냥 마찬가지로 팬더 그림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이것을 흔히 잘 알려져 있는 이미지 분류 AI 모델이 보았을 때는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봤을 때는 어떤 간단한 노이즈이지만 AI 모델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크게 분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긴팔 원숭이, 즉 기본이라고 인식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보았을 때는 이렇게 동일하게 분류가 되는 이미지이지만 컴퓨터가, 즉 AI, 인공지능이 보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분류를 해버리는 이제 이러한 예제를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대적 예제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이 굉장히 위험하게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겠죠. 물론 현대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물을 인식할 때 순수히 이러한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 기술에만 의존하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떠한 표지판을 가속 신호라고 보았을 때 그 표지판이 인간이 보기에는 분명 정지하라는 그러한 표지판인데 컴퓨터가 보았을 때, 즉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았을 때는 이게 정지가 아니라 가속이란 뜻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가속을 해서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은 굉장히 많은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어떠한 취약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이번 시간은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 그리고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이 정확히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분석을 해놓은 이 논문을 같이 리뷰를 해보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같이 논문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Explaining and Harnessing Adversarial Example 이라는 논문은 2015년도 ICLR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컨퍼런스고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인용 횟수가 높고 이 Adversarial Example의 그 시작점을 알리는 논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흔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은 태스크에서 이미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안 굿펠로우의 강의 영상을 보시면요,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미 사물을 인식하고 그리고 얼굴을 인식하는 그러한 이미지 처리와 분류의 영역에서는 이미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사진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오브젝트 디텍팅이라고 해서 어떤 영역에 어떠한 오브젝트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한 뒤에 전처리 등을 한 다음에 이러한 이미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그러한 작업에 있어서 이미 충분히 인간만큼 그리고 인간보다 더 잘 이러한 AI가 동작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AI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거나 혹은 만들어진 이러한 모델을 이용할 때는 이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실제로 이미지 분류 예제라고 했을 때 어떠한 크기를 가지는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 인풋 레이어에서는 이러한 이미지 데이터를 굉장히 긴 1차원 배열로 담아주는데요. 이제 그러한 이유가 이제 흔히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떠한 벡터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할 때는 배열 형태로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때 인풋 레이어의 차원, 즉 길이 같은 경우는 64 곱하기 64 곱하기 3만큼의 길이를 가지게 돼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실제로 어떠한 이미지가 있을 때 이러한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굉장히 고차원 공간에다가 매핑을 시켜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한 픽셀짜리 간단한 이미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제 이미지가 R, G, B 총 3개의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러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차원 공간에 투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RGB 값이 각각 0부터 일반적으로 255 사이에 어떠한 값으로 할당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1픽셀짜리 어떠한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게 RGB라는 총 3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이미지는 3차원의 어떠한 벡터 공간의 한 점으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그렇다면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굉장히 큰 크기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 하고 궁금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것은 단 1픽셀만 있었을 때에도 이렇게 3차원 공간에 표현을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큰 이미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차원의 공간의 한 점으로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현재의 어떠한 AI 모델들이 처리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이렇게 큰 이미지 데이터를 우리가 분류한다고 하면은 맨 처음 이렇게 인풋 레이어에서는 그러한 이미지를 일자로 쭉 길게 늘어뜨린 어떠한 벡터를 상징하는 배열로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모델의 입력으로서 넣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간단하게라도 이러한 머신러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만한 내용들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인풋 레이어에서는 특정한 입력을 그 자체로 받은 다음에 이렇게 히든 레이어에서 해당 이미지에 대한 어떠한 피처, 즉 특징들을 추출하게 되는 작업들이 수행이 돼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실제로 우리 사용자가 얻고자 하는 어떠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가 팬다인지 아니면 뭐 긴팔 원숭이인지 아니면 뭐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했을 때 특정한 클래스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분류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예제에서는 판다라는 이미지로 아마 분류를 하겠죠. 정상적인 어떠한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렇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팬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시킨 모델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제로 이제 머신러닝이 학습을 수행할 때는 어떠한 코스트 펑션을 기준으로 해서 학습이 이루어져요. 이제 논문에서는 이 J라는 코스트 펑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J가 가지는 의미는요, 바로 클래스 Y로의 이 X가 가지는 코스트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 세타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코스트 펑션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또한 이제 여기에서 이 X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이미지 데이터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X라는 어떠한 이미지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만약에 현재 Y가 판다라면 이제 여기에서 판다, 즉 어떠한 Y 값을 대상으로 해서 코스트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코스트 펑션은 이런 식으로 약간 볼록 함수 형태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데요. 어떠한 X라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가 어떠한 Y 값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 코스트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 만약에 이러한 코스트 펑션에서 이 X가 이 정도 위치에 들어가 있다면은 더욱더 잘 분류가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코스트가 낮을수록, 다시 말해서 비용이 낮을수록 어떠한 Y로의 분류가 잘 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코스트 펑션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시켜요.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에선 굉장히 간단한 원리가 사용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어떠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비용 함수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 X 지점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미분 계수,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값을 가진다면 그 반대 방향인 이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게 된다면은 X가 비용이 감소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즉 일반적으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학습을 시킬 때는 어떠한 X 이미지 데이터의 기울기 값을 구한 다음에 흔히 말하는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현재 이 X가 가지는 위치에서의 기울기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X는 더욱더 Y로서 분류가 되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코스트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기울기 방향 그 자체로 이동을 시키면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떠한 입력 데이터 X가 있을 때 이 입력 데이터 X가 현재 이 Y로 분류되는 가능성을 더욱더 낮추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더욱더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이 X가 가지는 그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 기울기 방향 그대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이렇게 그 기울기 방향 그대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코스트가 증가하면서 이 X는 더 이상 Y로 분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바로 한번 문제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문제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현대의 AI 모델에는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가 거의 동일하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똑같이 팬더로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미지 분류 과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모델이 보았을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팬더가 아니라 긴팔 원숭이로서 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서는 adversarial example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adversarial example이란 바로 약간 변형된 데이터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보았을 때는 이렇게 원래 데이터에서 약간 변경된 데이터에 불과하지만 이제 이것이 컴퓨터가 보았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걸로 분류를 해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큰 차이가 없이 변경된 데이터이지만 컴퓨터에게는 그렇지 않은 그러한 데이터 예제를 바로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말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adversarial example은 약간의 노이즈를 더함으로써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perturbation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이제 실제로 어떤 노이즈를 추가한 다음에 그 노이즈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너무 크게 데이터가 바뀔 수 있으니까 약간의 필터를 붙여서 어느 정도만 노이즈가 추가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바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간단히 어떠한 펄터베이션을 더해서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펄터베이션 자체는 인간이 보았을 때는 쉽게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노이즈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왜 위험할까요? 바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표지판을 보고 현재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 포함되어서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못 인식을 하도록 만든다면 굉장히 큰 참사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인간이 보기에는 스탑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멈춤 표시판인데 이제 어떠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가 보았을 때는 이제 속도 제한이 없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실제로 AI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GSM인데요. 일단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아이디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어떠한 X라는 이미지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이 Y 클래스에 대한 X의 비용이 증가한다면 이 X는 당연히 Y로 분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Y에 대한 X의 기울기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기울기랑 같은 방향으로 단순히 이동만 시키면은 이제 효과적으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더욱 단순하게 그냥 그 부호만큼만 이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 즉 음의 부호를 가질 때는 그냥 마이너스 1만큼만 이동을 시킨다 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한 작업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아주 손쉽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떠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FGSM은 Fast Gradient Sign Method라는 말의 약자이고요. 그만큼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빠르게 어떠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먼저 나오고 유명한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 FGSM 이전에도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드는 방법은 존재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 FGSM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먼저 나왔던 되게 옛날의 메소드 중 하나인 거고요. 굉장히 유명하고 효과적이라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안 굿펠로우와 기타 다른 연구자들이 이렇게 제시를 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바로 이런 수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은 기울기 기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이 x가 현재의 파라미터 값을 가지는 상태에서 이 y로 분류될 수 있는 그 코스트 펑션에서의 기울기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기울기의 부호 방향으로 이동만 시키면 간단하게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표현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경사하강법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어떠한 역전파를 이용해서 기울기 값을 구하신 다음에 그냥 그 상태로 바로 그 기울기의 부호값만큼 어떠한 필터만큼 곱해서 이렇게 노이즈를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러한 그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FGSM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원래 어떠한 것으로 분류가 되던 이미지 데이터를 다른 것으로 분류가 되는 형태로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건 제가 임의대로 그려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팬더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어떠한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단순히 이러한 FGSM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바로 효과적으로 현재 자신이 아닌 현재 이 팬더로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분류가 되는 방향으로 매우 빠르게 이렇게 이미지를 이동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어떠한 잘못된 분류를 이끌기에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코드를 돌려보면 정말로 이러한 정말 간단한 수식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효과적으로 이러한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효과적이면서도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FGSM 방법이 왜 그렇게 동작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차원 공간에서의 어떠한 리니얼 비헤이비어는 애드베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우리가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개의 장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정말 간단하게 그냥 1차원 공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클래스 0으로 분류가 되는 어떠한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 이제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는 어떠한 데이터가 오른쪽에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제 이것은 정말 1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 이미지 데이터가 이러한 1차원 공간에 매핑이 된다는 것은 사실 1곱하기1짜리 단 한 픽셀짜리 이미지이면서도 이제 그레이스케일, 즉 흑백으로만 표현이 되는 그러한 이미지일 경우 이런 식으로 1차원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이미지가 이런 1차원 공간에 매핑이 되는 일은 없겠지만은 일단 이제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이렇게 1차원 공간을 예시로 든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데이터가 왼쪽에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이 세모 데이터가 오른쪽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아마 이런 식으로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성이 되겠죠. 대충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선이 그어진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클래스 0으로 분류를 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클래스 1로 분류를 하도록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이 될 건데요. 이제 우린 여기에서 이 X라는 이미지 데이터가 더욱더 클래스 0으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X라는 데이터가 더욱더 클래스 0으로 분류가 되는 것, 즉 클래스 0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FGSM을 이용해서 원래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요. 그냥 간단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 입실론만큼만 이동을 시키면은 아주 손쉽게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비용 함수에서의 어떠한 기울기를 계산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플러스 1만큼 이동을 하는 건데 그 플러스 1에다가 입실론을 곱해서 즉 다시 말해서 입실론만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입실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애드베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때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겠죠. 당연히 이러한 입실론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을 만들기에 적합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이러한 입실론이 또 너무 커버리면은 이렇게 엄청 오른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파악하기에 이게 어떠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다라는 것을 또 쉽게 판단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입실론 값을 적당한 값으로 설정해서 이렇게 이러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만큼만 설정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1차원 예제에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히 이렇게 FGSM을 이용해서 이러한 공식대로 이동을 시키면은 아주 손쉽게 어떠한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2차원 공간의 벡터를 한번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차원 공간이라면 축이 두 개겠죠. 이렇게 x1, x2라고 가정을 해본 거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X라는 데이터가 더욱더 클래스 0으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클래스 0에 대해서 이 X라는 데이터가 비용이 적은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X2가 증가하면서 X1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FGSM을 이용해서 이 X를 이동시킨다고 하면은 먼저 이 X1 축에 대해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입실론만큼 이동을 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 X2에 대해서도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X2에 대해서 감소하는 방향으로, 즉 아래쪽으로 입실론만큼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바로 원래 이미지 데이터에서 입실론 그 다음 마이너스 입실론만큼의 이러한 벡터를 더해준 값이 바로 이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 된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2차원 공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봤잖아요. 그렇다면은 실제 이미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28 곱하기 28짜리 어떠한 엠리스트와 같은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러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색상이 흑과 백으로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784차원짜리 공간에 매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2차원 공간보다 훨씬 더 고차원 공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이렇게 모든 축에 대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입실론만큼 이동을 하는 게 이제 매우 큰 차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렇게 아주 단순한 리니어 비헤이비어는 잘못된 분류를 이끌기에 매우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매우 고차원 공간에서는 약간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큰 움직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맥스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미지 관련 태스크에서 이 맥스놈을 이용한다는 것은 모든 픽셀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픽셀들이 조금씩 움직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정확히는 이렇게 L infinite distance와 L1 distance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L1 같은 경우는 모든 축에 대해서 전부 다 입실론만큼 이동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의 입실론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모든 픽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픽셀들이 각각 다 하나의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차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맥스 노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 FGSM을 이용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L1 디스턴스나 L2 같은 것들 또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L1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된 그 모든 값들의 합을 의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L1을 이용할 때는 이제 적은 양의 픽셀들이 많이 이동하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동작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이러한 펄터베이션이 왜 인간에게는 indistinguishable한가, 다시 말해서 왜 인간이 봤을 때는 구별이 잘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간 같은 경우는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제 이미지가 매핑되는 몇백 차원 아니면 몇천 차원에 대해서는 인간 같은 경우는 그 아주 큰 차원에 대해서 올바른 직관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아주 고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입실론 값을 모든 픽셀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모든 픽셀이 조금씩 다 이동하도록 만들게 되면은 인간이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이제 실제로 컴퓨터가 봤을 때는 고차원 공간에서 굉장히 큰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보았을 때는 아주 큰 노이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칼라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각 픽셀마다 총 3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원 공간에 매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보았을 때는 쉽게 그러한 노이즈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FGSM이 나오기 전에 이안 굿펠로우와 같이 연구를 하시는 분이 이전 논문을 하나 내신 게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논문에도 이안 굿펠로우가 포함되어 있긴 한데 아마 주 어서는 아닐 거예요. 아무튼 이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전 연구를 해 주었는데요. 보면 어떠한 특정한 모델에서 만들어진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다른 모델에서도 똑같이 어떠한 O 분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결과가 논문에서 나왔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프트맥스 리그레션 모델 또한 마찬가지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에 약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일명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어떠한 모델을 정교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 사용을 하기에는 약간 프랙티컬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어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제 논문에서는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 자체 또한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포함을 시키자 라는 아이디어가 제시가 되었고요. 이 FGSM을 제시하는 논문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한번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부분은 그냥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이렇게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의미하는 어떠한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과 어떠한 오리지널 이미지를 일정한 비율로서 학습을 시킬 때 같이 학습을 시키자라는 아이디어가 바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고요. 이제 실제로 이안 굿펠로우가 이 FGSM 논문에서는 이러한 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과 오리지널 데이터를 같이 학습을 시키면서 트레이닝을 하겠다라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가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뿐만 아니라 정규화 효과까지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청록색 색깔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렇게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더니
실제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잘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렇게 녹색깔 그래프를 보시면요. 원래 기존의 정상적인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던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에 매우 취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은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의 어느 정도 강인함, 로버스트네스를 보여줄 만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 알파 값으로 0.5를 제시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할 때 원래 이미지와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의 그 비율을 반반씩 섞어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엠니스트 데이터셋 중에서 이 실이라는 손글씨를 대상으로 해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실제로 트레이닝을 할 때 이렇게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어서 같이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의 어떠한 일반화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트랜스퍼러빌리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모델에서 만들어진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다른 모델에서도 어떠한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 실제로 다양한 모델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고 어떠한 트랜스퍼러빌리티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은 이 표 같은 경우는 이 현재 FGSM 논문에 나온 게 아니고요. 더 최근인 2017년도에 나온 논문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트랜스퍼러빌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대체 이러한 특성이 왜 발견되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그림으로 약간 설명을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어태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중에서 하나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골라서 이 어태커가 학습을 시켰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디시전 바운더리가 서로 유사하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바운더리에 대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다른 바운더리에서 보았을 때도 똑같이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안 굿펠로우는 최근 강의에서 이런 식으로 도표를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구축하고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리니어한 특성을 가지는 테크닉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렐로 펑션이라든지 아니면 맥스아웃 기법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시그모이드 펑션 등을 그러한 예제로서 들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다양한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들은 피스와이즈한 관점에서 리니어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떠한 선형적인 특징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리니어하지 않은 어떠한 모델 중에서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RBF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러한 RBF를 이용했을 때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에 대해서 매우 강인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RBF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리니어한 특성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RBF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어떠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정말 그런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예시를 보시면은 이러한 RBF로 학습이 된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구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우리 눈에도 뭔가 0처럼 만들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RBF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얕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라 하더라도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에 굉장히 잘 대항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파이토치로 코드를 작성해서 깃허브에 대해서 올려놓았는데요. 지금 영상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 리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